인간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동경하고 숭배하는 행위가 삶 자체가 되고 또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4,000년 이상 긴 역사를 가진 의학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학문의 하나인 천문학입니다. 이번 한문학 특강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천선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우주 속의 해와 달과 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하늘을 닮아 하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와 더불어 천문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늘의 광명, 해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블랙홀 1호 박사이며 천문법 제정에 기여하셨고 동서의 천문학을 폭넓게 아우르고 계신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지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박사님,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전 늘 해와 달과 별이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을 뿐더러 아주 딱 맞는 대답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해, 달, 별과 같이 순수한 그 우리말로 이름이 남아있다는 게 아주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강의한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해, 달, 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에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얘기를 보태서 우리 이 한민족이 하늘의 민족이다, 그런 것을 좀 객관적인 많은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제목을 이제 해와 달과 별과 천선을 말하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강의로 그러면 해를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해는 당연히 그냥 하늘에 있는 거로 아는데 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조금만 잘못돼도, 예를 들면 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해에서 굉장히 강한 입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구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의 역점을 둬서 설명할 부분은 황도입니다. 황도는 한마디로 하늘에서 해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천문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10,000년 전 그 고대 인류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도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7,8천 년 전 또는 뭐 10,000년 전에 가도 별로 원시인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거기도 틀림없이 아인슈타인 같은 똑똑한 원시인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민족의 그 하늘의 역사를 연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해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하늘을 공부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황도 개념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를 저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생 방송 덕분에 오랜만에 한자 써봤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늘의 지도가 있고 땅의 지도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땅의 지도의 그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알고 있고, 김정호라는 분이 옥고를 치르고 무슨 고생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하늘 지도 중에, 우리 민족의 하늘 지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천상 열차 하니까 뭐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이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시면 한자로 보시면 이제 그 하늘의 모습을 순서대로 분야별로 그린 그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늘의 지도의 대표적이라고 표현해서 이걸 땅지자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갈지자입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지도는 그 이름 자체가 그 하늘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마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뭐냐? 예, 그럼 이 얘기를 하려면 조선 태조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의화도 해군을 하고 조선을 건국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하늘이 명해야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하늘이 조선 건국을 명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때 개국 공신 중에 한 사람이 이 고구려에 있던 원래 고구려 천상열차 분야지도 탁본을 바친 겁니다. 탁본이니까 종이죠. 그래서 이걸 돌에 새기시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원래 고구려에 있었는데 그 전란통에 강에 빠졌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가 조선 세운 것이 1392년이니까 거의 뭐 7, 800년 전에 그것이 평양성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제 그 빨리 돌에 새기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 7, 8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7, 800년이면 별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막상 새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쪽 한번 그림 봐주실까요? 예. 이 그림 보시면 바로 저것이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모습인데요.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북두칠성은 알아보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북두칠성도 있고, 예.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하늘이 조금씩 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잡을 사람을 수소문했는데 고려 말에 천문학자였던 류방택, 서산류 씨입니다. 서령류 씨도 같은 거죠. 서산류 씨, 류방택이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방택한테 그 부탁을 했는데 유방택이라는 사람은 고려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 임금의 그 가장 중요한 일, 하늘을 정리한 일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나 계속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헌에 따르면은 그 멸문지화를 논하면서 그 협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방택이 마지못해 조선의 그 개국 공신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럼 내 아들들을 전부 다 조선조의 관리로 만들어다오.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그 일을 하긴 했지만 끝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천상열차 분야들 가운데 부분만 좀 바로잡고 가장자리는 남겨놓은 채 그냥 낙향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산뿐이니까 내려가 봐야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 서산하고 이쪽 천안, 태안반도, 계룡산 이쪽은 이건 뭐 과학은 아닙니다만 왕의 기운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천안은 하늘이 편안한 곳이고 태안은 우주가 편안한 곳이고, 예, 서산은 여러분들 서산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왕의 산 또 산입니다. 왕산 중에 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강원도나 이런 지역 분들은 우리 땅이 뭐 하늘의 땅이다, 임금님의 땅이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충청도는 이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은 하늘이 편안하고 태안은 우주가 편안하고 안면도는 너무 편해서 아예 자는 데입니다. 그 안면방해 한자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계룡산은 나중에 이름 붙여졌지만 어쨌든 달기 용이 되는 산이니까 보통 산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류방택이 이제 계룡산에 와서 고려의 세 충신에게 반성의 제를 올립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목은 이색, 야은 길제, 폭은 정몽주입니다. 고려 말에 유군이 있었는데 그 세 분은 사문이라고 해서 그
왜냐하면 호가 세 분이 다 은으로 끝나요.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 주니까. 그래서 그 삼인한테 유방택이 반성문을 쓰고 제를 올리는데 그것이 효시가 돼서 오늘날 그 동학사에 그 삼은각이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룡사는 원래가 그 우리나라 충신들을 다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사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10,000원짜리 뒷면에 그 배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10,000원짜리를 보시면은 그 좌측에는 국보 230호 혼천이가 있습니다. 혼천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가 근무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그 보현산 천문대, 그 영천하고 청송 사이에 있는 보현산이라는 곳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저희 천문대에 있는 1.8m 망원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 기기 가운데 있는 배경으로 있는 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국보 228호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국보 228호고요. 혼천이는 국보 230호고 그 사이에 229호가 작용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장비들이 그렇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10,000원짜리는 우리 천문학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물증이 바로 10,000원짜리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분이 갑자기 디자인 하시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의 큰 뿌리가 천문에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보현산 천문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도움에 금방 그 10,000원짜리에서 보신 1.8m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10,000원짜리 들어간 모습 그대로 저 천체 망원경 모습입니다. 예, 다음 보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정리해드리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여러 본이 있습니다. 숙종본도 있고 뭐 세종본도 있고 그런데 국보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본입니다. 어디 있느냐? 경복궁에 있습니다. 경복궁 유물전시관에 가시면 바로 여러분들 그 돌판 커다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택이 천문 계산을 했고 권근이 글을 짓고 설경수가 글씨를 썼다. 그렇게 거기 써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문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천문 계산을 한 유방택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어서 이름을 앞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본은 고구려 것인데 대동강에 분실됐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 비석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개토 태왕비는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준 것이지만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태조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석각천문도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247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순우천문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강의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고구려본은 훨씬 전에 적어도 700~8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대동강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반으로 이렇게 부러져 있는지 묻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떠내려갔는지. 그러나 이걸 건져 올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남북 간에 뭐 경제적인 거나 다른 거 말고 문화적으로 혹시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꼭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한번 찾아보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천상열차 분야지도 원본을 찾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인류 문명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별을 돌에 새긴 문화유산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민족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 반도 안에 있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북두칠성 비슷한 그 구멍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몇천 년 전부터 그 별을 사랑해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네 번째 강의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하늘 없이는 설명이 안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공휴일이 개천절이고요.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는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는 네 번째 강의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개토 태양비 비석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류방택이라는 사람은 계룡산에서 고려 충신들에게 참회를 했다. 그래서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 이분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견했던 소행성 중에 하나를 그 류방택으로 명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념 축제도 서산시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행사로 이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류방택 그분의 호가 금원인데요. 그 금원 그 기념사업회 분들이 이 문의 초상이나 이런 것도 다 다시 복원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류방택이 계룡산에 와서 그 사문한테 제를 지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고려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도와줬다. 그래서 나는 정말 창피하다. 그래서 나는 무덤에 비석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묻혔는지 초상이었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신이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자살에 가까운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손들이 자기들 사진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그분 영정을 다시 복원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속극 대장금에도요, 의녀들을 앉혀놓고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설명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늘 돌아가는 원리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의 북극을 중심으로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들이 돌아갑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아까 그 1.8m 망원경이 있는 그 보현산에서 찍은 그 하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노출을 오래 놓고 밤하늘 찍은 것이죠. 그러면 다른 별들은 다 돌아가는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중고등학생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수능까지 한 두세 번 아마 시험 문제 맞을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 돌아가는데 이 가운데 별 하나는 거의 안 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극성이죠. 그래서 북극을 중심으로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하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가운데가 북극입니다. 북극이니까 우리 지구가 돌면은 이건 반드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한번 따라오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원이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도입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결국 이걸 이해하려도 천구의 적도하고 황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요. 그 실제로 적도, 황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이름하고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이 적도를 이퀘이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황도는 에클립틱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 자료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조되는 외래어나 외국어는 제가 칠판에 써드리겠습니다. 저 에클립틱 같은 단어는 수천 년 된 단어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밴드 이름을 좀 멋있게 지을 거 없을까 그러면 에클립틱, 또 일식월식 할 때 그 식을 갖다가 에클립스라 그래요. 에클립스. 그 실제로 어떤 스포츠카 이름이 제품이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그 단어들인데 저건 동양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진짜 만년 전 원시인들도 동서양 가림 없이 다 알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항상 성도에다가 빨간색, 노란색으로 그려서 적도, 황도라고 한 거고 서양에서는 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다 개발한 거죠. 그 비슷한 것이 바로 행성의 이름이죠. 우리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외래어로 머큐리, 비너스 뭐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 금성하고 비너스하고 관계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도 5개 보이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름 지은 거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황도를 이해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요 개념이 이게 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색 원 적도는 북극을 중심으로 동심원입니다. 그 큰 원이고 황도는 약간 삐딱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왜 떨어져야 되는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만, 자, 요 하늘이 돌아간다고 쳐보세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적도는요, 하늘이 돌아도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동심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하늘과 북극에 같기 때문에 이게 공전하게 되면은 물론 적도는 요 부분이 요 부분으로 오지요. 요 부분이 요 부분으로 옵니다만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돌아가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한 부분이 돌아가면 다른 부분을 와서 채워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런데 황도는 이게 삐딱하기 때문에 하늘이 돌게 되면 현재는 요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도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한 면적을 이렇게 휩쓸면서 돌게 되는 거죠. 그게 답니다. 자, 요걸 놓치시면 오늘 나머지 강의를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도 있는 두 원이 적도가 있고 황도가 있는데 적도는 하늘이 아무리 돌아도 이게 돌기는 돕니다. 돌아도 멀리서 보면 표가 안 난다는 거죠. 예, 원리적으로. 근데 황도는 시간이 엄밀히 말하면 1분만 지나도 1초만 지나도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도는 하늘에서 항상 어떤 면적을 휩쓸면서 돌게 됩니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우리나라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지구과학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하늘의 적도는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저 빨간 부분이 이 적도가 되겠습니다. 적도가 되면, 자, 우리가 남쪽 하늘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남쪽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천문학 교육을 할 때 항상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하늘을 중간에 놓게 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학생들이 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남쪽 하늘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 서쪽이 되니까 이쪽 하늘의 그 반을 갖다가 반구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도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건 묻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 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황도는, 자, 황도상에 해가 여기 있습니다. 황도상 해가 여기 있는데 하늘이 돌아가게 되면은 적도는 그냥 이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던 부분이 요리로 오게 됩니다. 여기 있던 부분이 요리로 오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해도 천구의 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황도는 어떠냐? 자, 황도는 이렇게 적도에 약간 삐딱하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요 각도가 23.5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십니다. 황도는 이렇게 삐딱하기 때문에 하늘이 돌아가게 되면 황도는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한 부분을 휩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도는 면적을 휩쓸게 되고 아이들이 뭘 착각하느냐? 천문학 배울 때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해가 황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줄 압니다. 그게 모든 이해를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해는 황도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이동을 못합니다. 1년에 한 바퀴 도는 게 황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돌아봐야 1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각도로. 왜 1도일까요? 365일 1년 걸려서 지구에서 보면 해가 지구를 360도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도밖에 안 돌아가요. 대충. 그러니까 그 대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해, 달, 별은 뜨거워지게 되는데 요 해가
황도가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침에는 어디 있었느냐? 그 아침에는 이 해가 보시면 여기서 뜬 거죠.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떠서 지금 이게 한 아침 뭐 한 9시쯤 되겠네요.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면 해가 여기쯤 오는 거죠. 황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저녁에는 6시 여기쯤 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 10월이나 11월 해죠. 왜냐하면 바로 해가 요 적도를 해가 이 황도에서 이동하다 보면 약 한 달 전에는 해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는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황도하고 적도가 일치하는 부분에 해가 있었으니까. 요때가 바로 뭐냐면 추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도하고 황도가 만나는 점에 해가 있을 때는 딱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그 춘분하고 추분입니다. 그 춘분하고 추분 때는 다시 그림 보시면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해가 여기서 하루, 그러니까 물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니까 뜨고 떴다 지고 떴다 지지만 해는 황도상에서 1도씩 서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뜨고는 져요. 왜냐하면 지구가 하루 한 바퀴 홀딱 도니까 하늘은 돌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돌리니까 해는 뜨고 지지만 해 자신은 1도만큼씩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분 9월 23일에는 해가 예를 들어 여기 있었으면 그 다음 날은 눈곱만큼 또 내려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지구가 돌리니까 뜨고 지는 거죠. 그래서 약 이 각도면은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월 정도 된다는 거죠. 10월 말.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해가 이렇게 돼서 해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질수록 여기서 이제 제일 천구의 적도 황도가 제일 멀어졌을 때가 어려운 말로 동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가 있으면 그날 지구가 돌면 해가 황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떠서 남쪽 하늘에 왔다가 이렇게 지니까 낮이 제일 짧은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을 이제 다짜고짜 애들한테 야 춘분점이 뭐 이렇게 되고 뭐 각도는 90도 빼기 파이 플러스 델타고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도는 해가 하늘에서 따라가는 길 이렇게만 아니까 연필로 백날 이렇게 하고 외워봐야 그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초천문학의 전부고 여러분들은 천문학이라는 커다란 바다에 발 하나 담근 겁니다. 그게 황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로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하늘에는 커다란 원이 천구의 적도가 있고 황도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곧 설명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돌아가면 천구의 적도는 제자리 돌기를 하기 때문에 봐서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황도는 이게 23.5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늘이 돌게 되면 황도는 그 어떤 면적을 휩쓸면서 돌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서 황도상의 어떤 한 점에 있는 해는 어느 점에 있는지는 모르죠. 1년에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면 여기 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3월 20일이면 해가 반드시 춘분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춘분날 해가 있는 그 위치를 춘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춘분날은 해가 적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정동에서 떠서 남쪽에 왔다가 정서로 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뭐만 설명해 드리면 되냐면 천구의 적도가 뭐고 황도가 뭐고 왜 둘이 23.5도 기울어져 있나 그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천문에 관한 그 고서를 보셔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예. 자, 하늘을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하늘을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제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쪽 공간으로 한없이 가면 계속 별들이 나오는 거죠. 낮이기 때문에 해가 떠서 안 보일 뿐입니다. 하늘을 어느 쪽을 보더라도 별은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은하계 별들이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근데 해가 있는 쪽의 별들은 안 보이는 거고 그게 낮인 거고 그다음에 해가 지면 깜깜하니까 별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저쪽 하늘을 보면은 저쪽 하늘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쪽 하늘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늘이 마치 이렇게 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하늘은
정확히 하늘의 반지름이 얼마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란 말은 그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 그리면 설명을 못 하니까 하늘을 요 그림처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늘의 반지름이 무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 관측자와 그 동서남북 끝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무한대입니다. 그냥 아까 어떤 관측자가 있으면 지평선이 있고 이제 이게 있는 건데, 자 이번에 지구를 보자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하늘을 지구를 이렇게 안에 품게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늘은 반지름이 무한대니까. 저 안에다가 지구 공전궤도를 집어넣어도 하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고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늘 반지름은 무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우리가 원을 안 그려지는 원을 억지로 그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구를 집어넣든 지구 공전궤도를 집어넣든 하늘은 그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정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배워도 선생님이 칠판에다 원을 잔뜩 그렸다는 기억밖에 안 남아요. 그 원이 바로 지금 이 하늘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지구에 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연결한 선을 갖다가 쭉 연장을 하면 하늘 어딘가 만날 거고 하늘 어딘가 만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북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걸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는 거고 지구의 남극을 연장하는 것을 천구의 남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림을 꼭 이렇게 북극이 위로 가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에는 북극이 위에 있으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뒤집어 놔도 된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교육 목적상 편의상 북극을 위로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천구의 적도라는 건 뭐냐? 여기 빨간색이 뭐냐? 빨간색이. 그래서 이 빨간색 적도는 바로 지구의 적도를 연장해서 하늘과 만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구의 적도면을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교선이 천구의 적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그렇게 배우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말로만 그렇게 배우면.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천구의 그 적도하고 천구의 남극과 북극 위치가 정해집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다음 그림 보실까요?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가장 쉬운 경우. 우리가 사실 북극에 가려면 엄청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쉽게 그냥 북극에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저 관측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북극상의 관측자가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보는 하늘은 이쪽 반입니다. 그렇죠. 북극은 밑에 땅 밑은 안 보일 거니까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요 하늘, 이 사람을 있는 데를 쭉 줌해 보자 이거죠. 요 사람이 있는 북극을 쭉 줌해서 확대해 보면 그림이 여기 얼음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북극이니까 뭐 저 뭡니까? 북극은 육지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얼음이 떠 있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는 여기서도 역시 보는 하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요 하늘 반쪽과 요 하늘 반쪽은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구의 반지름이 무한대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보는 하늘이나 지구 입장에서 보는 하늘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가정하시면 지금부터는 쉽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실까요? 그러면 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평선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하늘이고 동서남북이 있겠죠. 근데 참 주의사항이 북극에서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제일 틀리기 쉬운 게 북극상의 관측자를 그릴 때 무의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동서남북 방향을 이렇게 적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북극은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북극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지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렇게 넘어지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북극은 남쪽밖에 없습니다. 그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건 하여튼 제가 설명드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럼 자, 이 그림을 보고서 결론적으로 뭐냐?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구의 적도는 지평선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보는 지평선하고 이 지구 기준으로 그린 요 천구의 적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반구와 이 반구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북극상에 관측자가 있으면 천구의 적도는 지평선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가 북극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자, 북극이다. 그럼 여기 지평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평선이 바로 뭡니까? 이게 천구의 적도입니다. 그다음 머리 위 천정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가 천구의 북극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구가 돌아봐요, 한번. 지구가 돌면은 해, 달, 별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자, 다시 그림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구가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그 이 사람은 선 자리에서 선 상태에서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도니까 자, 제가 설명 방향을 갖게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지구가 다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구가 워낙 큰 자동차니까. 그러니까 별들이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다 그러니까 북극 가면은 모든 천체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연습 문제 하나 할까요? 남극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극에 가면 모든 천체가 다 왼쪽으로 갑니다. 해, 달, 별 다. 그래서 북극에 떠오른 태양,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극에서는 해도 많이 올라와 있으면 얼음 사이로 계속 이렇게 숨바꼭질 해야지 올라오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자, 우리가 지식이요. 어떤 건 그냥 알면 아는 지식이 있고 체계를 요구한 지식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잘 따라오신 거고 못 따라오신 분들은 3분의 1 지점에서 이해가 막혔는지 3분의 2 지점에서 막혔는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다시 보게 하시면요. 그래서 자,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모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북극에 가면은 지평선이 천구의 적도고 머리 위에 북극성이 있다고요. 그 천구의 북극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쉬운 경우 가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관측자를 적도에 데려갔습니다. 적도에 데려가니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지구가 누워 있으면 이쪽이 이 지구가 좀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자가 적도에 가 있으니까 관측자가 똑바로 서 있으려면 지구가 누워야죠. 왜냐하면 관측자가 적도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도니까 저랑 같이 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는 해, 달, 별이 전부 직각으로 뜹니다. 여러분들이 동물 프로 같은 거 딱 보시면 가끔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하다가 해, 달을 이렇게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보면 해가 직각으로 뜨나 직각으로 지나 보면 아, 킬리만자로 부근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도 지방이니까. 우리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구 자체가 이렇게 삐딱하게 도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뜨는 거죠. 천체들이 직각으로 뜨니까 직각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 사진을 찍고 싶으면 킬리만자로산 같은 데는 적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출을 여러 번 놓게 되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킬리만자로산이 이렇게 있으면 해가 이렇게 직각으로 뜨는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노출을 여러 번 주면.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직각으로 지는 거는 찍을 수 있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킬리만자로 산에 서쪽으로 가게 되면 직각으로 동쪽에서 뜨는 해를 찍을 수 있는 거고 킬리만자로의 동쪽으로 가게 되면 직각으로 지는 해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예. 오늘 아주 황도를 확실하게 적도하고 오늘 격파해 봅시다. 예.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좀 어려워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북극 지방에 가면은 천구의 북극이 머리 위에 있었고 적도 지방에 가게 되면 천구의 북극이 그냥 북쪽 방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구가 누워 있으니까 그 지구를 가운데로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한 선도 하늘에 그냥 그 북쪽 남쪽을 잇는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가셔갖고 거기 뭐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이렇게 선을 쭉 남북으로 걷다. 그 선이 바로 하늘이 돌아가는 선입니다.
하늘은 반전이 무한대기 때문에 지구 크기 같은 건 무시해도 된다니까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그 운동장까지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늘은 무한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개념이 계속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반지름이 무한대고 지구가 그러니까 천구의 북극 경우에는 똑바로 서 있고 천구의 북극이 지구에서 적도 지방에 가면은 천구의 북극이 누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천구의 북극에 가게 되면 그 북극의 고도가 90도고 적도 지방에 가게 되면 천구의 북극의 고도가 0도가 됩니다. 그 두 가지로부터 뭐를 추리할 수 있습니까? 북의 50도인 지점에 가면 북극성의 고도가 5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적도 지방은 위도가 0도인데 적도 지방에서 북극성은 0도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북극은 북의 90도인데 북극성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90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의 50도 지역, 60도 지역은 보나마나 북극성 고도가 60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뜨거워지겠느냐. 자, 이번에 방향을 이렇게 정해볼까요? 예, 동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인데 아까 저 북극 지방에서는 북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갔죠. 그다음 적도 지방에서는 이쪽이 북극이니까 이렇게 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북의 38도면은 38도만큼 올라와요. 제 선이 지구 자전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원래 이걸 다 초등학교 때 사실 배워요. 근데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예,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는 자, 여기 제가 정리해 놨는데 보실까요? 천구의 적도는 천정에서 천정은 머리 위를 말합니다. 위도만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시 남쪽 하늘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천구의 적도는 정동에서 올라오되 천정에서부터 우리나라 여기 북위 37도면은 37도 내려갑니다. 요 지점. 그럼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것이죠. 자, 하늘은 파란색이죠. 자, 뭐 노래 가사도 있으면 하늘은 파랗게. 그러면 천구의 적도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동, 정서 요 각도가 우리나라 그 위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천구의 적도는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봐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예. 어렵게 보이십니까? 자, 이제 황도만 설명하면 오늘 강의 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황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갑자기 지구과학 교과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무슨 말이냐? 자, 칠판을 보실까요? 요것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 왔습니다. 아, 재밌어요. 보세요. 자, 이거 지구 공전 궤도가 있고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23.5 기울어져 있죠. 요렇게 그림은 많이 봤는데 요걸 좀 돌려서 극을 똑바로 세운단 말이죠. 저 그림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 제가 이걸 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극을 똑바로 세운단 말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돌려도 됩니까? 그런 질문도 하세요. 아니, 그럼 내 눈을 돌리는 건데 뭐요? 예. 아니, 마음대로 돌려도 되죠. 뭐 이걸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뭐 이쪽으로 길어졌다고 해도 되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저쪽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하늘은 위아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변화를 해야만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놀라운 또 개념이 숨어 있느냐? 거기서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천구의 그 적도를 설명할 때 한 40% 포기하고 하늘 그 자전을 설명할 때 한 30% 포기하면 마지막 요 23.5도에서 이제 나머지가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요 두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니까 해가 북해기선을 비추잖아요.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축이 똑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다시 칠판을 보실까요? 아까 이 그림에서는 축이 누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축을 똑바로 세우려고 그림 자체를 기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똑바로 서 있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또 그림을 보실까요? 축이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해가 여기 적도 위에 북해기선을 비추니까 요때가 여름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호주는 겨울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호주 얘기는 할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해가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 그림상으로는 올라오는 거죠. 그럼 해가 이 적도 아래 남해 기선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지구를 똑바로 세웠느냐? 이걸 천구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천문학을 출발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이해 못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하도 중요하고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저 앞에 아예 그림으로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우선 첫째, 천구는 반지름이 무한대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를 갖다 놓고 사람 입장에서 보든 지구 입장에서 보든 지구 공전궤도를 놓고 보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렵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구 공전궤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구의 북극이 위에가 있어요. 그 천구의 남극이 아래가 있다고요. 아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똑바로 세워야죠. 그거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칠판에 제가 그린 것처럼 지구를 눕혀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에서는 천구의 북극이 여기인데 천구의 북극이 여기란 얘기는 지구가 어느 경우에 있든지 지구는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설명을 할 때 아까처럼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그림을 좀 돌려서 넣는다는 개념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설명을 했고 23.5도 기울어졌다는 걸 설명을 했고 저 이제 공전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춘하추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춘하추동인데 제가 제일 쉬운 예를 들어서 하를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름을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이게 지금 이 적도면에서 해가 밑에 있단 말입니다. 내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도에서 해를 바라보면 해가 여기 있겠죠. 이만큼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자, 이거 보실까요? 자, 해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밑에. 지구에서 해를 보면은 해가 여기 있겠어요? 저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지구가 내려온 상태에서 해를 보면은 해가 천구의 적도보다 올라가 있는 거죠. 다시 그림 보실까요? 자, 이게 답니다. 요 고개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지구가 내려와 있어요. 내려온 상태에서 해를 올리다 보니까 이 지구는 없죠.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네, 지구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없죠. 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석 달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석 달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해는 여기서까지 오게 되면 해는 이 지점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석 달 걸려서 내려가는 거죠. 그 지구가 1년에 해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추나 추동 이렇게 돌게 되면 해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예를 들면 교육할 때 일단 원 두 개를 딱 그리고 시작을 하면 이 상대적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예. 자, 여기 이 부분 정도 되면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으니까요. 뭐 혹시 이해 못 하셔도 너무 좌절감 느끼실 거 없어요. 저는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모릅니다. 자, 근데 어쨌든 황도는 저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기술 교육도 천문학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속상하고 우리 또 국민들이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던 옛날 천문대 나오는 황도 적도를 우리 교양인들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좋은 기회에
좀 공부들 하시라고 좀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맨날 쉬운 얘기만 하고 그럼 뭐 합니까? 그럼 진도가 안 나가는 걸. 그래서 이 천문학은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먼저 지구를 생각을 하고 지구가 도는 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23.5도 기울어진 걸 생각을 하고 지구가 공존하는 걸 이해를 해야 하늘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여름철 별자리라는 게 뭡니까? 여름철 별자리라는 게. 여름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름밤에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 당연한 걸 물어보느냐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 별자리란 여름밤에 보이는 별자리니까 겨울밤에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철 별자리 그러면 견우성, 직녀성이 있고, 예, 뭐 오늘날 서양 별자리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독수리, 그다음 직녀가 있는 거문고, 그 사이에 있는 백조, 그다음에 남쪽을 보면 궁수, 전갈. 이 별자리들은 여름밤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태양 뒤에 있으니까. 그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추나 추동인데, 자,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 천구는요, 별로 다 박혀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에 있는 별들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시커먼 부분이 밤이니까.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밤이고, 요 부분에 있는 별들이 바로 궁수, 뭐 전갈, 뭐 이런 것들이죠. 견우직녀. 여러분들 잘 아는 오리온은 겨울철 별자리, 여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구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까지 오게 되면 저 앞면에 있는 별들이 가을철 별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것만 알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진날, 이때가 여름이니까 하지라고 보세요. 여기 여름철 별자리가 여기 있는데 하진날 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지점은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궁수 자리에 해가 12월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점은 궁수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동지점은 여름철 별자리 있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애들한테 시달립니다. 선생님 춘분점은 봄철 별자리 있어요? 그러면 아니 하고 딱 자신 있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안 계세요. 춘분점은 가을철 별자리 있습니다. 자,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4개를 하셔야 돼 이제. 자, 겨울철 별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름철 별자리는 여름밤에 보이는 별자리들은 어떻게? 여름밤에 보이니까 겨울에는 해 뒤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똑똑한 원시인들은요, 이렇게 딱 황도를 보면 지금 뒤에 무슨 별이 있는지 알았단 말입니다. 네. 놀랍죠? 그 정도 돼야 원시인한테 가서 가르쳐 줄 게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요 그림이 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오늘 1강 마지막 슬라이드는 자, 그러면 24절기라는 게 뭐냐? 24절기라는 게 첫째, 24절기는 양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음력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양력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음력 1월에 입춘 우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음력 2월에 경칩 춘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음력은 바뀝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윤 4월이 생겨봐. 그러면 저 중에 윤 4월이 새칙에서 들어가게 되면 저기 밀릴 거 아닙니까? 그게 규칙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양력은 반드시 맞습니다. 양력을 보시면 양력은 2월에 입춘 우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칩과 춘분이 반드시 3월에 있습니다. 춘분은 대충 3월 21일 이쪽 저쪽이에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뭐 3월 25일이 춘분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24절기는 양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는
우리가 흔히 그냥 다 똑같은 걸로 하는데 천문학적으로는 12절기가 있고 12중기가 있습니다. 12절기가 있고 12중기가 있는데 그 절기와 중기가 12개씩 있고 양력 한 달에는 반드시 절기와 중기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력은 윤달이 없습니다. 근데 음력은 뭐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저 중에 음력 달에 저 24주 중에 하나가 빠져요. 중기가 하나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중기가 빠지게 되면 바로 그 달이 윤달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무중치운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기 중에 하나가 없으면 윤달로 다스린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다 알 정도가 아니라 저걸 가지고 다 농사를 짓고 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문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그림을 우리가 조금 잘못 그리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며칠씩 밀리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벚꽃놀이를 일주일 뒤에 가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지. 그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농사를 짓는 나라기 때문에 언제 비가 와야 되고 언제 뭐 개구리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양력과 음력을 기가 막히게 맞춰갔던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아주 커다란 그 지식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것을 한번 쭉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서 포기하셨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우선 처음에는 제가 맛배기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설명드렸고 거기 보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 별거 아니다. 적도, 황도다. 이름은 왜 적도, 황도냐? 옛날 성도에서 빨갛고 노랗게 그랬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어떻게 불렀든 우리와 상관없다 이겁니다. 우리 한문화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보면 하늘에 돌아가게 되면 천구의 적도는 동심원이기 때문에 돌아가도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황도는 어느 면적을 휩쓸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쪽 방향을 봤을 때 천구의 적도는 항상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천정에서 그 지방 고도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쓴 소설 개천기 중에 그 배달국의 영토를 이 천문학자가 끝까지 가보는데 거기서 북극성 고도가 47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소설에 더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천동설 우주를 알고 있으니까 관측 사실밖에 몰라요. 그 말은 이제 사실은 우리 배달국의 영토가 북위 47도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제가 꼭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알고 보시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는데 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따라가는 길인데 1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하루하루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혼돈해서 거기서 많이 포기하게 되고 하늘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반지름이 무한대라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게 되고 결국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까요? 자, 그래서 천문학을 할 때는 색백목이 빨강, 노랑, 파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하늘은 둥글죠? 그 다음에 아까 천구의 적도는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황도는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총 정리해드리면 춘분점과 추분점에서 적도와 황도가 만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가 해가 여기 있으면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도는데 축은 똑바로 서 있다는 거죠. 다 정리해드릴게요. 똑바로 서 있는데 여기 있으면 춘분이거든요. 추나 추동이니까 춘분날 저 뒤에서 해를 보면 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춘분점이란 말이에요. 즉 3월 21일 날 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복잡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쯤 지나 그런데 해가 일주일이니까 한 7번 올라와서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예를 들어 4월 1일은 여기쯤 있단 말입니다. 4월 뭐 20일은 여기쯤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지점이니까 제일 이 떨어진 것이 23.5도죠. 왜냐하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4월 20일, 5월 20일 하지날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다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돼요. 머릿속에서.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고 황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춘분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늘 밖에서 보니까 이쪽인데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춘분날 해가 여기 있으면 적도를 따라가지만 4월 20일쯤 해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해가 낮이 길어지는 거죠. 그 하진날이 되면 제일 떨어졌을 때 돌게 되니까 천구의 적도가 23.5도 떨어진 상황에서 돌게 되니까 낮이 긴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각도도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90도에서 우리 의도만큼 내려왔다가 또 의도 천정에서 우리 의도만큼 내려왔다가 23.5도만 더해주면 돼요. 이 공식을 사실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하면 5분 안에 이 공식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나추동 개념만 확실히 있으면 그럼 24절기라는 건 뭐냐? 이거를 24등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6, 4, 24니까 여기 6개씩 넣어야죠. 하나, 6개 넣어가지고 해가 춘분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오면 그 다음 절기에서 하지점까지 와서 이게 해가 한 바퀴 돌면 1년에 24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어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요. 무한대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고 그다음에 23.5도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 지구가 공전을 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운동을 종합해야 비로소 우리가 낮에 해가 길고 하지 때 낮이 길고 동지 때 낮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높이 뜨고 겨울에는 낮게 떠요. 여러분들 여름에는 높이 뜨고 자 여름에는 높이 뜨고 겨울에는 낮게 뜬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이런 지식 체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질문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 분만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오늘 황도에 관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황도 12궁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황도 12궁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게 한문화 특강이기 때문에 서양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 또 다른 방송에서 한 적도 있고.